매서운 겨울밤이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불빛은 휘황찬란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찬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김민준의 얇은 외투는 그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의 얼굴에는 피로와 굶주림이 역력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고 싸늘한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의 손에는 낡고해진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는데 이따금씩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책들을 움켜쥐며 작은 위안을 삼곤 했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굶주림과 외로움이었다. 민주는 거리를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절망적이었다. 문득 코끝을 스치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화려한 간판이 빛나는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테이블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은 한순간도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창가 테이블에 앉은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최고급이었고 여유로운 표정에서는 부와 권력이 흘러 넘쳤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 등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 남자는 절반도 차에 먹지 않은 채 식사를 끝내려는 듯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주저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는 그 남자를 응시했다. 몇 번이나 망설이던 민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언뎌 레스토랑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육중하고 화려한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다. 매니저는 불청객을 발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쏘아봤다. 아가, 여긴 손님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남은 음식이 좀 있으면 가져가도 될까요, 아저씨?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굶주림에 지쳐 갈라져 있었다. 주방장이 내놓으려던 남은 음식은 닭고기 스테이크와 랍스터 파스타였다. 이 음식들은 원래대로라면 처리되어 버려질 운명이었다.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곳에서 함부로 음식을 내줄 순 없다. 위생 문제도 있고. 어서 나가라. 그는 민준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때 창가에 앉아 식사를 하던 김 회장이 조용히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이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김 회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솔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매니저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매니저는 김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는 더욱 초조해졌다. 무세운 일이냐?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매니저는 허둥지둥 대답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아이가 그저 음식을 달라고 해서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응시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을 느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배고픔은 두려움마저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민준은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아저씨, 정말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가 편찮으셔서 밥을 못 드셨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다. 김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는 다시 남은 음식들을 힐끗 보았다.
그에게는 매일 버려지는 수많은 음식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부유하게 살아왔고 가난이라는 개념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 본능, 그리고 그 안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매니저는 불안한 듯 발만 동동 굴렀다. 이윽고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가져가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매니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다. 매니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네, 회장님. 하지만 김 회장은 매니저의 말을 잘랐다. 남은 음식이니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대신 여기에 앉아서 먹어라.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고급 레스토랑에 거렁뱅이 같은 아이가 앉아서 식사를 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매니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김 회장은 웨이터를 불러 남은 음식들을 깨끗한 접시에 담아 민준에게 나오도록 지시했다. 웨이터는 마지못해 지시를 따랐다.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민준의 앞에 놓였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본 적이 없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 조각의 스테이크를 입에 넣자 따뜻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민준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다. 굶주림은 그 어떤 예의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힐끗 보았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이 마지막 한 조각의 파스타까지 깨끗하게 비웠을 때 김 회장이 다시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맛있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온기는 민준의 마음에 닿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했다. 김 회장은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민준에게 건넸다. 배가 고프거든 언제든지 다시 와라. 이 명함을 보여주면 된다. 민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한솔그룹 김태성 회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잘 가라, 소년. 그 말과 함께 김 회장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손안의 명함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배부르게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명함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민준과 김태성 회장의 우연한 만남 이후 10수년의 시간이 지났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의 삶은 그 빛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도 줄곧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낮에는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밤에는 폐지나 고물을 주워 팔아 학원비를 벌었다. 그는 공부만이 자신을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어린 시절 김 회장의 명함을 받고 난생 처음 배불리 먹었던 그날 밤의 기억은 민준의 가슴속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기억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과 같았다. 민준은 타고난 비상한 머리와 끈기 덕분에 학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고 잠을 줄여가며 책을 파고들었다. 어려운 용돈을 쪼개서 헌책방에서 낡은 참고서를 사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사회의 불의에 맞서고 자신처럼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가난한 구학생이 최고 명문대에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은 작은 사회면에 실리기도 했지만 민준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 생활은 민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 법률과 경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는 기업의 탐욕과 부패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날카롭게 인식했다. 민준은 학업 외에도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돕는 일에 매달렸다. 그의 친절하고 차분한 태도,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은 주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한편 김태성 회장의 삶 또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십수년 전 어린 소년 민준과의 만남은 그의 무미건조한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당시 그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생을 일군 한솔그룹은 이제 명실상부한 재계서열 상위권의 거대 기업이 되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책임감과 외로움뿐이었다. 아내와는 일찍이 사별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와는 소원한 관계였다.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김 회장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병상에 누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을 때 그는 지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오직 돈과 성공만을 좇아 살아왔던 인생.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특히 십수년 전 자신에게 남은 음식을 청했던 어린 소년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순수한 인간성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그 소년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복 후 김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솔그룹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변화는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측근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 회장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깨달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변화는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부회장 박영호는 김 회장의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박영호는 김 회장의 오랜 신복이자 그룹 내에서 김 회장 다음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철저히 이익만을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업가였다. 그는 김 회장의 자선 사업과 윤리 경영 방침이 그룹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했다. 박영호 부회장은 김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기회 삼아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회장이 추진하던 몇몇 자선 사업을 은밀히 방해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다. 김 회장은 박영호의 야심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해온 그의 충성심을 믿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박영호의 탐욕은 김 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그는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쟁사를 압박하는 등 점차 위험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최고의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그의 비상한 두뇌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은 이미 법조계에 정평이 나 있었다. 민주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첫 번째로 맡게 된 사건 중 하나는 한솔그룹과 관련된 복잡한 인수합병 건이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서류 속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불미스러운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는 밤낮 없이 자료를 파고들었다. 수많은 계약서와 재무제표를 검토하며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권력이 숨어 있었고 그 권력은 정의를 비웃듯 오만하고 냉혹했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칼을 갈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분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파고드는 그 그림자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던 김 회장과 그리고 그의 그룹 한솔에 깊은 내부 문제와 얽혀 있다는 것을 김민주는 입사 후 곧바로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일단 업무에 돌입하면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가 맡은 한솔그룹의 복잡한 인수합병건은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민준의 직감은 무언가 숨겨진 그림자가 있음을 강하게 알렸다. 그는 밤낮 없이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파고들며 퍼즐 조각을 맞추듯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한솔그룹의 박영호 부회장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다. 박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 김태성 회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노련하고 교활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의 소유자였다. 민주는 박 부회장이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명목상으로는 그룹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개인적인 이득과 권력 다툼의 흔적이 보였다. 그는 박 부회장이 일련의 복잡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혔다. 민주는 자신의 상사인 최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었지만 박 부회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변호사 자네의 분석은 날카롭지만 이건 자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일세. 박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 김 회장 다음 가는 실세야. 섣불리 건드렸다간 자네 앞날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최 변호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둔다면 한솔그룹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눈빛에 최 변호사는 그의 끈기와 신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박 부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타고난 침착함을 활용하여 박 부회장의 그림자 같은 행적을 추적했다. 박 부회장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 뒤로는 복잡한 법인 네트워크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박 부회장과 연루된 정치인,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 내부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거대한 부정부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 부회장은 민준의 등장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민준을 그저 어린 신입 변호사로 치부했고 자신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 변호사 자네 신입이 좀 지나치게 의욕이 넘치는 것 같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 한솔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박 부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최 변호사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러나 민주는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다. 민준이 박 부회장의 비리 혐의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익명의 전화로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의 사무실 컴퓨터는 정체불명의 해킹 시도를 당했다. 심지어 그의 과거를 캐내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 민주는 이러한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철저히 혼자서 그리고 비밀리에 움직였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믿었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한솔그룹의 내부 고발자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는 박 부회장의 오랜 비서였던 김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박 부회장의 비리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김 과장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는 김 과장의 두려움을 이해했고 그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다. 민준의 진심과 용기에 김 과장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박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장부와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계약들을 입증하는 비밀 문서들이었다.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에도 민주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박 부회장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급하게 공개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민주는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모든 증거를 조용히 취합하고 분석했으며 박 부회장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박 부회장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한편 김태성 회장은 병상에서 서서히 회복해가며 그룹 내부의 미묘한 권력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박영호 부회장의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지시가 묵살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잦아지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을 이끌어온 노련한 경영인이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직감과 통찰력은 여전했다. 김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은밀히 박 부회장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 부회장이 자신의 건강 악화를 틈타 그룹의 중요 자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오랜 숙적들과 비밀리에 손잡고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은 분노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그룹이 탐욕스러운 자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박 부회장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이 불편했고 그룹 내 자신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박 부회장은 이미 그룹의 주요 요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심어놓은 상태였다. 김 회장은 혼자 힘으로는 박 부회장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 김 회장의 뇌리에 문득 한 인물이 스쳐 지나갔다. 십수년 전 자신이 음식을 내어주었던 그 소년 김민준이었다. 그는 당시 어린 소년의 눈빛에서 강한 생명력과 순수함을 보았다. 김 회장은 자신의 비서에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본능은 민준이 이 싸움에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어린 소년과 권력의 그림자에 갇힌 늙은 회장의 길이 다시 교차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은 박영호 부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확보한 내부 장부와 비밀 문서들을 분석하며 박 부회장이 구축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파악하는 데 몰두했다. 장부에는 박 부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들과 그 회사들을 통해 흘러나간 비자금의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 자금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그의 집요한 추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박 부회장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민준의 사무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포가 배달되기도 하고 그의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경고성 이메일이 도착하기도 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서 위협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민준의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막으려 하는 힘이 강할수록 그 뒤에 숨겨진 비리가 더욱 거대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민준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서버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퇴근길에 의문의 남성들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예상대로 남성들은 그를 따라왔고 곧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민준 변호사님 되시죠? 저희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쁩니다. 남성 중 한 명이 시익 웃으며 말했다. 저희와 이야기하시면 바쁜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쭉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민준은 순식간에 상황을 판단했다.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는 비록 법률가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본능적인 생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남성들의 포위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민준을 쫓아왔지만 민준은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능숙하게 가로질렀다. 결국 민준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박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사건은 민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받았던 김태성 회장의 명함이 떠올랐다. 그는 명함을 꺼내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한솔그룹 김태성 회장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다. 그에게는 김 회장의 도움이 절실했다. 민준은 김 회장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비서에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김 회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비서는 회장님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인과의 접견이 어렵다고만 말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 김 회장에게 받았던 명함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끈기에 놀란 비서는 마침내 김 회장에게 보고했고 김 회장은 민준을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과 민준의 재회는 한솔그룹의 비공개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십수년 만에 만난 김 회장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민준은 김 회장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레스토랑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던 김민준입니다. 김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아, 그 소년이 자네였군. 많이 컸군. 그의 목소리에는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민준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김 회장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회장님, 저는 지금 박영호 부회장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 외부의 불법적인 세력과 손잡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 증거입니다. 민준은 박 부회장이 연루된 복잡한 자금 흐름과 계약 관계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쾌했으며 제시된 자료들은 압도적이었다. 김 회장은 민준이 제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박 부회장의 탐욕과 비리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인물이 뒤로는 이렇게나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회장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군. 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박 부회장에게 맡겨두었으니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회장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민준은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박 부회장의 힘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자칫하면 그룹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준의 열정에 공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린 소년의 순수한 눈빛이 자신에게 주었던 감동을 기억했다. 조다, 내가 돕겠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자네가 박 부회장의 비리를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이 싸움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박 부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우리에게 방역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자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김 회장은 민준에게 그룹 내 자신의 오랜 신복들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김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으며 박 부회장에게 감시당하지 않는 은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김 회장은 자신의 비공개 개인 자산 중 일부를 민준에게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은 김 회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김 회장의 측근들이 제공하는 내부 정보와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결합하여 박 부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 부회장이 진행 중인 가장 큰 프로젝트인 해외 투자건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 부회장의 비자금 세탁과 그룹 자산 유용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민준은 김 회장과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박 부회장의 비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채 내부 고발자와의 추가 접촉을 시도하고 박 부회장의 측근 중 일부를 회유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려 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지만 박 부회장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민준의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김 회장의 노련한 지휘가 합쳐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민준과 김태성 회장은 박영호 부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모든 증거는 철저하게 취합되었고 박 부회장이 해외 투자건을 통해 그룹 자산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은 김 회장의 도움으로 박 부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재무팀장 이승환을 비밀리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이 팀장은 박 부회장의 지시로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이 팀장에게 양심 선언을 종용하며 그의 신변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처음에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던 이 팀장은 민준의 진정성과 김 회장의 확실한 보호 약속에 마침내 마음을 굳혔다. 그는 박 부회장의 모든 비리를 증언할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솔그룹의 정기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기회의가 아니라 박영호 부회장이 김태성 회장을 축출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박 부회장은 자신이 심어놓은 이사들을 앞세워 김 회장의 건강 문제를 들춰내고 그가 추진하던 자선 사업이 그룹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명목으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부회장은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의 측근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태성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민준은 김 회장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박 부회장은 김 회장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무리하시는군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이사회는 박 부회장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이사들은 형식적인 보고를 마치고 박 부회장이 준비한 김 회장 해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 했다. 그때 김 회장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오늘 이 자리에는 중요한 손님이 한 분 더 와 계신다. 김 회장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박 부회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민준을 쏘아봤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회에 외부인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박 부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에게 손짓했다. 김민준 변호사, 이제 자네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때다. 민준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런 동요 없이 이사들을 둘러본 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현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솔그룹 박영호 부회장의 심각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 부회장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무슨 헛소리냐.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박 부회장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흔들림 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박 부회장이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가장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복잡한 자금 흐름과 차명 계좌, 그리고 유령 회사들을 이용한 자산 빼돌리기 수법이 민준의 명쾌한 설명과 함께 스크린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사들은 민준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재무팀장 이승환의 자필 진술서와 그가 녹취한 박 부회장의 지시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박 부회장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이 팀장은 영상 통화를 통해 이사회에 직접 자신의 증언을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는 박 부회장의 죄를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박영호 부회장이 그룹의 이익을 가장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한솔그룹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기업의 대외 신뢰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명단을 제시하며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약자들을 대변하는 강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박 부회장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승환 이 배신자 김민준 내놈이 감히. 그의 고함 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이사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더 이상 박 부회장의 편에 설 이사는 없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영호 부회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의 모든 비리는 즉시 언론에 공개되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언론은 한솔그룹의 정의로운 변호사, 김민준과 개혁의 아이콘, 김태성 회장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 회장은 민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자네 덕분에 한솔이 살아났다. 진심으로 고맙네. 김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다. 김 회장은 빙긋 웃었다. 아니, 자네는 이미 그 씨앗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저 작은 물을 주었을 뿐이지. 기억하는가, 자네가 내게 남은 음식을 청했던 그날 밤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날 자네의 눈빛에서 나는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작은 불씨가 되었다네. 자네는 내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어. 김 회장은 한솔그룹의 법무팀 총괄 이사 자리를 민준에게 제안했다. 자네 같은 인재가 한솔에는 필요하다. 자네의 강직함과 능력이면 한솔을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걸세.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개인적인 성공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제안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 거대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김 회장의 진심을 믿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민준은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 배고픔 속에서 간절히 바라던 한 끼의 식사가 그의 인생을 거대한 정의의 싸움으로 이끌었다. 가난한 소년의 작은 물음은 한 거대 기업의 운명뿐만 아니라 오만함에 물든 한 인간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김민준은 한솔그룹의 새로운 시대 정의와 투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느 겨울밤 가난한 소년이 백만장자에게 던졌던 한마디. 남은 음식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아저씨? 라는 순수한 물음에서 비롯되었다.